자, 송기숙의 당제. 자, 여러분 전체 줄거리 읽어봅시다. 시작. 자, 금방 같이 가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가보면 감내골에 사는 한물영감 대회는 댐 건설을 수몰되 말의 마지막 당제를 지내게 된다. 자, 한물영감은 6.25 전쟁 때 의원군으로 나간 후 돌아오지 않은 아들을 기다리기 위해 제주를 자처한다. 아들이 지리산 어딘가에서 죽었다는 소문에도 한물영감 대회는 아들의 죽음을 믿지 않는다. 여기 밑줄? 예전에 한물영감이 징용에 끌려가서 죽었다고 했을 때 미륵보살이 지켜주어 살아 돌아왔다고 믿은 것처럼 아들도 미륵보살의 보살핌으로 북쪽에 살아있으며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다. 까지 밑줄. 이 작품이 고1 모의평가에 출제된 적이 있는데 그때 보기에서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초월적 세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알겠죠? 자, 이 표현 추가로 필기합시다. 초월적 세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때 이 초월적 세계가 이제 도깨비나 미륵보살 이 정도 소재가 되겠죠. 그리고 그걸 매개하는 게 바로 당나무겠지. 당나무. 자, 이것까지 적어봅시다. 매개체. 당나무. 그 옛날에 시골에 가면 마을 있고 이렇게 큰 나무 있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한테 당나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현실의 문제를 초월적 세계에 전달해주는 그런 매개체니까. 단순히 금전적인 가치로 따질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거 되죠? 자, 계속 갑시다. 한편 마을을 지켜준다는 나무를 파는 문제로 마을 사람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이 나무를 파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젊은이들은 이런 인식을 공유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비싼 값을 쳐준다는 외지 사람이 왔을 때 빨리 팔아넘겨서 돈이라도 받자 이것이. 알겠죠? 가치관의 대립이 나타납니다. 몇몇 마을 사람들이 벌에 쏘이는 사고가 일어나지만 당제를 지내면서 서로 화해하게 된다. 감내골에 수몰되면 아들이 자신을 찾지 못할 것이 걱정된 한물영감은 도깨비들에게 아들이 자신을 찾아오도록 이끌어줄 것을 부탁한다. 마을이 수몰된 후에도 한물영감 내외는 저수지 옆 잿길에 오두막집 한 채를 짓고 자신들이 이곳에 산다는 안내판을 세우고 아들을 기다리며 살아간다. 자, 이 정도면 되겠고 중력 부분 줄거리 갑시다. 76조. 76조. 자, 댐 건설로 인해 마을이 수몰될 처지에 놓이자 마을을 지켜준다는 당나무에 욕심을 낸 외부인들은 나무가 괜히 멋져 보이거든. 돈 주고 사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를 사기 위해 마을에 와 흥정을 벌인다. 제 지내 오시던 걸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댐에 물이 차면 그때는 사람들이 집을 버리고 떠나듯이 당산 할머니도 떠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나무도 빈집이나 마찬가지로 물속에서 썩고 말 텐데 어차피 수몰될 거면 이 나무도 잠기는 거 아니냐. 그 전에 팔아라 이런 얘기죠.
충분히 설득력이 있죠. 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그렇게 썩는 것보다 목물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오래 남을 테니 당나무로 보더라도 그게 한결 낫겠죠. 허허, 남의 동네 당나무를 그렇게 염려해 주다가는 이 동네 강아지도 내일부터 금목걸이 걸고 나서겠구만. 그러니까 팔 뜻이 없다. 돌려 말하죠. 되죠? 그 밑에 이 마을에 젊은 축들이 나와서 아니 어차피 이 사람 말대로 숨을 들고 나면 이 나무도 물에 잠겨서 썩어버릴 텐데 그 전에 돈이라도 받고 파는 게 어떠냐. 갈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세대 간의 가치관 갈등이 또 중요한 축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 중에 하나냐면 이번에는 왼쪽 단 갑시다. 왼쪽 단. 자, 왼쪽 단의 세 번째 줄. 다리 밑에 도깨비들 파란색 밑줄. 다리 밑에 도깨비들. 여러분 이걸 고려하면 도깨비는 무슨 존재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죠. 근데 지금 현실의 문제는 도깨비가 아직까지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어. 어떤 문제냐면 저 76쪽에 제일 마지막 단락 대사 보입니까? 왼쪽에 제일 마지막 단락. 자, 이 작자들이 농촌 사람들하고는 무슨 왼수가 졌는가 어쨌는가. 저그들이 매내는 텔레비, 냉장고, 전기나와, 농약 이라는 것은 저그들 기분 내키는 대로 값을 매김시로 말이야. 읍에서 촌놈들 쌀값은 농사 짓는 사람 따로, 간 매기는 사람 따로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농촌에 무슨 모순이 존재한 거죠? 산업화 과정에서 농산물 가격이 후려치는 구조적인 모순이 등장하는 거죠. 근데 그건 아직까지 도깨비가 해결을 못 해주고 있다고. 알겠죠? 자,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마을의 젊은 축들은 현실적으로 접근하자는 입장이 싹 틀 수밖에 없지. 이해되지? 자, 왼쪽 단에 제일 마지막 단락에 대사 있죠? 전체 빨간색 괄호로 묶어주고. 농촌의 구조적인 모순이라고 적어봅시다. 농촌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 자,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80쪽 갑시다. 자, 김주영의 새를 찾아서. 이 사진은 뭐냐면 내가 행정고시 자녀반 준비할 때 내 독서실 책상입니다. 독서실 책상인데 뭐 이거는 이제 1차 시험책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2차 시험책인데 이 중에서 여기 이게 경제학 책인데 이 경제학 책은 아직도 내가 되게 재밌게 공부했던 과목이라서 아직도 집에 남아 있습니다. 내가 행정고시 그만둔 지가 꽤 됐는데 그 시절에 내가 뭔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책을 못 버리겠어. 네, 여러분이 내가 나를 봤을 때 내가 전혀 공무원 스타일이 아니죠. 그죠? 근데 나는 내가 행정고시를 되게 붙고 싶어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우리 부모님의 욕망이었던 거지. 우리 부모님은 학력이 초졸밖에 안 됩니다. 초졸.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13살 때부터 객지 생활에서 자주성가한 거죠. 13살 때부터. 그래서 항상 그랬어. 술만 취하면 내가 중학생만 되었어도 중학교만 나왔어도 인생이 훨씬 편했을 텐데 그런 이 가방끈이 짧은 한이 다 누구한테 투영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제일 첫 타겟이 큰 누나였는데 큰 누나가 대학 가기 직전에 연애해서 그럼 다음 타겟은 누구죠? 내가 되는 거죠. 내가. 둘째 누나는 썩 그렇게 공부에 흥미가 없는 게 어릴 때부터 약간 그런 조짐이 있었거든. 그래서 나는 2등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뭔가 되게 엄청난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버지가 맨날 술 마시고 들어오면 나를 다 꿇어앉혀놓고 세상에서 2등은 알아주지 않는다. 아무 가치가 없다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2등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요즘에도 학원 가서 시합할 때 수강생 명단 받아보고 전달에 비해서 학생이 나가자라 되게 불안해. 그냥 마음 편하게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대처하면 되는데 되게 좀 뭐라 그럴까 불안감이 커진 거죠. 혹시 내가 등수가 밀린 건가? 그러니까 약간 좀 뭐라 그럴까 모의고사 성적표 점수 떨어진 거 확인하듯이 그런 느낌이 드는 거지.
근데 그러면 사실은 롱런할 수가 없거든. 지금 그건 잘 알고 있어서 되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좀 워낙 강했어가지고. 그래서 특히나 내가 또 삼수까지밖에 할 수 없었던 게, 삼수를 꼭 했어야 되는 게, 우리 사촌 누나가 서울대 붙었었거든. 나보다 나이가 한 살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내가 재수해서 성균관대 갔었단 말이야. 근데 성균관대 전액 장학으로 붙었었는데, 근데 사촌 누나가 이 서울대 붙고 나니까 내가 너를 성대 보내려고 공부시킨 줄 아냐. 1년 더 했죠. 1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붙으니까 그때부터는 그런 걸로 별말 안 하더라고. 근데 마지막까지 시험으로 뭔가 이 커리어를 계속 쭉 쌓아나길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교수가 되고 싶었거든. 경영대 교수. 교수가 되고 싶었는데, 내가 삼수까지 할 때 집에 돈을 꽤 많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유학비를 달라는 얘기를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험으로 승부를 보는 그런 행정고시를 선택했던 건데, 네, 어느 날인가 내 친한 친구가 술 한잔 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야, 내가 보기에 너는 공무원 돼도 행복할 것 같지 않은데 진짜 네가 행정고시 붙고 싶은 거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지. 붙고 나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붙어서 만약에 세종시에서 지금 야근을 하고 있다면 행복할까? 근데 나는 내 마음대로 일이 차례가 안 되면 들이받을 것 같은 거야. 근데 공무원이 위계가 되게 강한 사회죠. 그래서 그때 깨달았지. 아, 이게 내 욕망이 아니었구나. 그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행정고시 합격이라는 게 나한테는 존재하지 않았던 파랑새였던 거죠. 알겠죠? 나한테는 존재하지 않았던 파랑새였던 거지. 그죠? 근데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걸 그만두는데 전혀 아쉬움이 없더라고. 전혀 아쉬움이. 이전에는 고시 떨어지면 인생에 나오자? 이런 느낌이 되게 강했거든. 근데 내 욕망이 아니라는 거 알고 나서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니까 그만둬도 뭐. 근데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그때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그때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새를 찾는다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나만의 파랑새를 계속 쫓아간다. 약간 이런 느낌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작품의 주인공이 어릴 때는 진짜 말 그대로 새를 찾습니다. 근데 항상 실패하죠. 왜냐?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파랑새거든. 그다음에 현재 시점에선 계속 일행을 쫓아가는데 끝까지 일행을 찾지 못합니다. 알겠죠? 그것도 일종의 상징화된 그런 소재인 거죠. 이해됐죠? 근데 작품 말미쯤에 어떤 이 내용이 나오냐면, 어릴 때 그렇게 찾아 헤맸던 그런 새가 내 눈앞에 앉아있는 게 목격이 돼. 그래서 한 몇 시간 동안이고 그 새를 가만히 쳐다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솔방울이었던 거지. 솔방울. 그러니까 거기서 나는 인식의 깨달음을 딱 얻은 거죠. 아, 예의상처 없었던 거구나. 인식의 성장. 됐습니까? 근데 그럼 이 과정에서 내가 얻어간 게 아무것도 없느냐? 내가 삼수에서 22살에 대학 가고 1학년 다니고 군대 갔다 오니까 바로 20대 중반이었거든? 그 대학 빨리 가야 돼, 진짜.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아저씨 돼 있었습니다. 거기서 1년 더 지나니까 선배 졸업 안 해요? 아무튼 간에. 그리고 행정고시 4년만 준비하고 나니까 벌써 30줄인 거죠. 그러면 취직 빨리 한 동기들은 대리도 알고 과장도 알고 결혼해서 애 낳고, 이때부터는 슬슬 30줄 되면서부터는 연락 오는 것도 싫어. 나를 안 찾았으면 좋겠어. 저 결혼하는데 미안하다 못 갈 것 같아. 이런 일의 반복인 거죠. 수험생가 내가 러셀레이트 누구보다 길거든. 7년 반이라니까. 7년 반. 그러니까 학생들 상담하러 나한테 오면 선생님 이거 미적분 문제 어떻게 풉니까?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이 생활과 관련된 슬럼프라든가 학업 계획 이런 건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못 해준 적이 없습니다. 왜냐 내가 다 겪어봤던 거거든.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답을 못 해준 적은. 한 번 있었습니다. 진짜 그 병으로서 난독증 알았던 애. 걔는 병원 가라 그랬어. 내가 어떻게 못 해주겠다고.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도 얻어가는 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일행을 계속 찾아다니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MT 온 청년들이 같이 일행을 찾아주거든. 그러니까 되게 역사적인 거죠. 일행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미 자기 옆엔 일행이 있었던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막연한 파랑새를 찾는 것보다 지금 내가 얻은 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런 인식의 성장소설.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이해됐지? 자, 전체 줄거리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읽어봤죠? 같이 가겠습니다. 자, 나는 답사 여행을 떠나는 모임에 늦지 않기 위해 택시를 잡아타고 약속 장소에 도착했지만 답사 일행을 놓치고 만다. 강원도 양양의 설리먼 사지, 사지라는 것 절터를 얘기합니다. 절터. 가기로 했던 답사 일행을 쫓기 위해 나는 택시를 타고 휴게소를 들르며 일행을 찾는다. 하지만 마주쳤어야 할 일행은커녕 그들이 탄 버스조차 발견하지 못한다. 나는 묵을 것도 없이 밤을 보내다 주차장 매표소에서 불이 켜진 것을 본다.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청년들이 여기 밑줄 함께 일행을 찾아보았지만 그래서 소설 본문에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이미 나한테는 일행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알겠죠? 결국 실패한다. 나는 일행을 찾던 도중 유년 시절 누나 새를 잡으려다가 실패했던 경험을 떠올린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과 현재 상황이 교차 서술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결국 일행을 쫓는 것을 단념하고 설리먼 사지를 보러 가기로 한다. 절터만 나면 설리먼 사지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나는 고요한 풍경 속에서 나무에 앉은 새를 바라본다. 그러니까 이게 어린 시절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새였던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솔방울이었습니다. 솔방울, 파란색 네모치고. 밑에 적어봅시다. 깨달음. 깨달음. 근데 이 작품의 결말이 약간 좀 이상해. 이 작품의 주인공이 내려가다가 일행들을 만나거든. 그제서야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도 솔방울 찾아봐. 근데 일행들은 뭔 말인가 싶죠. 아무튼 올해 바탕모의고사에서 그 손발굴로 변하는 그 장면 있죠. 그 장면으로 시험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EBS 본문보다는 바탕모의고사 지문이 훨씬 더 깔끔한 편집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어서 갑시다. 은희경 새해 선물 가겠습니다. 저희는 별표 3개 되겠습니다. 별표 3개. 자, 별표 3개인데 여러분 전체 줄거리 읽어봅시다. 시작.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전체 줄거리. 나는 6살 때 엄마를 잃고 외할머니에게 맡겨진다. 나는 스스로가 성숙하다고 여기면서도 겉으로는 자신의 어른스러움을 숨기고 삼촌, 이모와 외할머니 집에 새들어 사는 이웃들의 삶을 관찰한다. 그러던 중 서울서 유학을 하던 삼촌이 친구 허석과 함께 외할머니 집에 머무르고 나는 허석을 길에서 우연히 목격했던 하모니카를 불던 남자로 인식하면서 그에게 강한 사랑을 느낀다. 자, 그런 허석이 첫사랑이 실패한 이모와 교제를 시작하자 나는 번민에 빠지는데 얼마 후 마을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가 빌미가 되어 허석은 이모와 결별하고 마을을 떠나게 된다. 허석을 더 이상 만날 수 없음을 받아들이고 지내던 어느 날
나는 하모니카를 부는 남자의 모습을 다시 목격하는데 그게 허석이 아니었던 거죠. 됐죠? 자, 다음에 출제 포인트 3번 가겠습니다. 새해 선물에서는 어른이 된 주인공이 유년 시절로 돌아가 어린 주인공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서술하는 액자 소설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액자 속에 나는 부모의 부재, 성에 대한 관심, 죽음에 대한 인식, 사랑에 대한 환멸 등을 겪으면서 정체성을 형성하고 내면적 성장을 이루게 되는데 여기 비출 특히 성장의 매개자로 등장하는 나의 이모는 군인 이형렬과의 만남과 이별, 허석과의 삼각관계 형성 등을 통해 주인공의 내면적 성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근데 아까 전체 줄거리에서 이모가 첫사랑에 실패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왜 그러냐면 이모가 그 당시 펜팔이라는 게 있었던 모양이야. 펜팔. 지금으로 따지자면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인 거죠. 오픈 채팅. 근데 손글씨니까 훨씬 낭만이 있죠. 근데 군인이랑 펜팔을 해서 사귀게 됐는데 면회를 계속 갔는데 말년이 되니까 면회 오는 거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친구랑 사귀고 있어. 이 첫사랑에 실패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모는 이 경자 이모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때려 죽이려 이 정도 생각을 하겠지. 그래서 엄청 저주를 퍼붓겠죠. 근데 얼마 뒤에 이 경자 이모가 일하던 공장에서 불이 나서 타 죽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허석이랑 더 이상 연애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모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해됩니까? 근데 그게 나의 내면의 성장에 영향을 준 사건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다음에 여기서는 그 출제 포인트 5번이 좀 중요합니다. 5번. 새해 선물에 나타난 자아분열의 양상. 그래서 옆에 적어 봅시다. 심리적 방어 기제. 보통 어린아이 서술자와 성인 나이 시선을 구별하죠. 근데 이 제품은 되게 특이해. 내가 12살인데 실제 나는 굉장히 성숙합니다. 근데 남한테 보여지는 나를 어린 나로 포장하죠. 알겠죠? 그래야 내 마음이 상처받지 않으니까. 그런 구절이 나와.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데 어디 가보냐면 여러분 81쪽의 왼쪽 단의 밑에서 세 번째 줄. 허석을 향한 감정이 너무나 강렬해져 있는 참이라서 지금 이 순간 나를 보여주는 나와 바라보는 나로 분리하기란 쉽지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가까스로 성공한다. 진짜 나로부터 분리되어 온 나가 허석에게 말한다. 전혀 아쉽지 않은 것처럼. 근데 나는 12살인데 내 자아는 사실 상당히 성숙하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허석을 이 삼촌쯤이 아니라 연애상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아쉬워하면 내가 상처받으니까 일부러 나를 어떻게 포장하고 있는 거지? 그냥 삼촌이 떠나간다. 12살의 마음으로 포장하고 있는 거죠. 알겠죠? 심리적 방어 기제. 그래서 짐짓 명랑한 목소리로 우리 고향 어떠셨어요? 인상 좋았죠? 내 어깨 위에 앉은 허석의 팔에 약간 힘이 들어간다. 허석이 앉은 채로 내 쪽으로 몸을 돌렸기 때문이다. 밑에 대사. 응, 특히 진이 넌 잊지 못할 거야. 그 다음부터 상속한 나의 상상이 시작됩니다. 나는 그 다음에 그가 나를 와락 안아버리거나 하지 않을까 하고 상상했다. 그런 게 어딨어? 12살짜리한테. 사실 진짜 그러면 수갑 차야죠. 그럼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과 함께 한편 그때 마침 삼촌이나 이모가 나면 어떻게 할까? 화들짝 팔을 풀고는 괜히 어깨를 탄다든가 하면서 은밀한 짓을 느낀 사람의 무한함을 무마해본다? 그건 너무 유치한 짓이다. 왜 그 다음 단락?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 허석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12살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니까 나도 상처받지 않으려면 보여지는 나로 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성숙한 내가 아니라. 됐나? 그래서 예전에 교육정보평가에서 이 둘의 자아분열의 양상, 이거 구별해봐라. 문제 낸 적이 있습니다. 됐죠? 자, 이 정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김유정의 동백꽃 가겠습니다. 별표 2개 정도. 자, 별표 2개 정도인데 역시 전체 줄거리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만 같이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점순이 아버지가 역할이 뭐죠? 동네에서 마름이죠, 마름. 그래서 계층 차이를 인식하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자, 일단은 이 김유정의 동백꽃 자체가 이 사건의 순서가 약간 좀 뒤죽박죽이야. 그래서 사건 순서를 정확하게 잘 기억해 놓는 게 좀 필요하고, 이 출제 포인트 3번에 나와 있죠. 자, 다음에 출제 포인트 5번에 마름의 네모축, 마름. 나가 작품에 등장하는 나가 점순이네 집이 마름집이다. 이거 계속 인식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리고 전체적인 스토리는 남녀 간의 플러팅이죠. 됐죠? 자, 이 문단 갑시다. 본문에. 자, 빨간색 밑줄. 점순의 수탉은 대강이가 크고 또 오수리같이 실팍하게 생긴 놈이 덩자리 작은 우리 수탉을 함부로 해내는 것이었다. 점순이네 수탉은 덩치가 커. 근데 우리 집의 수탉은 덩치가 작아. 왜 그럴까? 이게 계층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알겠죠? 밑에 적어봐. 계층 차이 상징. 계층 차이 상징. 자, 3문단 갑시다. 대뜸 쥐게 막대기를 메고 달려들어 점순의 닭을 후려칠까 하다가 생각을 고쳐먹고 헛매질을 떼어만 놓았다. 왜 승질대로 못하는 거죠? 누구 닭이기 때문에? 마름집의 닭이기 때문에. 알겠죠? 이것도 계층 차이를 인식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다다음 단락 쭉 밑줄. 나흘 전 감자 조각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 더 잘못한 것은 없다. 자,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계집애가 나무를 캐력하면 갔지. 남 울타리 엮는데 생기질 하는 것은 다 뭐냐?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서 파란색 밑줄. 예, 너 혼자만 일하니? 플러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플러팅. 자, 그런데 감자 주는 건 좋은데, 자, 오른쪽 단의 첫 번째 줄. 너 집에 네가 없지? 남자에게 중요한 자존심을 건드려버리죠. 내가 빡쳐갖고 야, 나 감자 안 먹어. 너나 먹어라. 이렇게 반응하게 되죠. 근데 여자는 여자 입장에서 주려고 했던 선물이 거절당한 거 아니야? 서로 빡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마지막 단락 갑시다. 첫 번째 줄. 서로 주는 감자를 안 받아먹는 것을 신뢰를 하면 주면 그냥 주었지 너 집에 네가 없지는 다 뭐냐. 그러니까 너 집에 네가 없지라는 게 사실은 계층 차이 때문에 이 자존심을 건드리게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작품의 큰 줄기 두 개는 계층 차이 플러스 벅, 남녀 간의 플러팅. 됐습니까? 자, 넘어갑시다. 자, 조세희 내 금을 놓는 가시고기. 별표 하나 정도 되겠습니다. 이 작품이 출제된 적은 없는데 난소공이 너무 많이 나왔어. 난소공이. 연작 작품이죠? 자, 전체 줄거리 읽어봅시다. 시작. 자, 다 읽었죠? 같이 갑시다. 자, 일단 그 제목에 내 금을 넣는 가시고기, 그물, 가시고기 빨간색 네모 쳐보고 제목의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내 그물은 자본의 통제를 뜻합니다.
자본의 통제. 저 다음에 가시고기는 상처 입은 노동자를 뜻합니다. 나는 꿈에서 살찐 고기를 기대했죠. 이 살찐 고기는 착취를 통해 쌓는 이유는 뜻하죠. 자, 제목의 의미는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갈등 구조는 이렇습니다. 뭐 계층 간의 갈등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죠. 본문도 다 그냥 뻔한 얘기라서 읽어볼 필요까지는 없는데 여기서 특이한 사람이 바로 사촌이야.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 노동자 편을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 월급 받았으면 이건 착취 아니냐?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영수가 그렇게 행동한 건 정난방위였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해. 그래서 이 지도에서 내가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거 너무 뻔해. 그러니까 굳이 이 작품이 낸다면 내 생각에 이 둘 간의 시각 비교를 시키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 알겠죠? 그래서 출제 포인트 3번 작품에 나타나는 계층 간의 밑에다가 얘 추가하는데 또 여러분 조심해야 돼. 이 나와 사촌 간의 갈등은 계층 간 갈등이 아닙니다. 알겠죠? 왜냐? 사촌도 자본가 계층이거든. 됐습니까? 그러니까 계층 간 갈등이 아니야. 이건 좀 조심해 줄 필요가 있어. 그래서 올해 이간모의 평가에서 이 나와 사촌 간의 시각 대비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게 훨씬 지문이 깔끔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됐죠? 얘는 뭐 본문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빤한 얘기라서 여러분이 혼자 읽어도 충분히 독해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이 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러셀 오기 전에 제주에서 3년 반 정도 살았는데, 여러분 다음에 수능 끝나고 나서 여유가 되면 제주도에 놀러 갈 기회가 생기면 봄에 메밀꽃밭 꼭 한번 가보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극티인 사람이거든? 내가 극티인 사람인데, 예전에 화정가 가르치면서도, 구평 나오기 전에 화정가 가르치면서도 내가 애정하는 벚꽃 명소를 알려준 적이 있다고. 내가 군 생활을 경남 하동에서 했는데 지금 경남 하동 쪽으로 오줌도 안 놉니다. 근데 거기 하동 읍내에서부터 화계장터까지 10몇 킬로미터가 싹 다 벚꽃 터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규모가 장난 아니야. 정말 아름답습니다. 나 극티 성향이라니까. 근데 그거 보면서 나같이 진짜 감정이 메마른 사람도 아, 조상들이 이래서 상춘곡을 지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다고. 한번 꼭 가보기 바랍니다. 근데 평일에 가야 돼? 주말에 사람 이어 터집니다. 그리고 메밀꽃밭. 아, 정말 아름답습니다. 일단 이효석 작가의 그 메밀꽃밭을 묘사하는 장면이 그렇게 잘 쓴 건지 잘 몰랐거든? 내가 제주에 살면서 결혼 웨딩 사진이 여기서 찍었는데 딱 가보자마자 와, 이게 그 장면이구나. 바로 생각났습니다. 진짜 딱 가서 보면 소금 뿌린 것 같아요. 정말 이효석 작가의 필력이 미친 거죠. 그래서 이거 보고 나서 여기 한번 가서 보면 정말 잘 썼다라는 게 느껴질 겁니다. 정말 뭐 이건 수업이랑 상관없는 얘기인데 한번 가서 보기 바랍니다. 자, 넘어갑시다. 본문 가보면 여러분 얘는 줄거리 다 알죠? 여러분 혈연관계 암시 거기 표 밑에 여백 있죠? 거기다가 적어봅시다. 이 작품에서 나귀와 허생원이 동일시가 됩니다. 자, 허생원이 이런 말을 하거든. 나귀가 강릉치 피마를 만나서 새끼를 얻었다. 그럼 나귀가 허생원이라면 강릉치 피마는 누구겠어? 성서방의 처녀겠죠. 자, 그리고 새끼는 당연히 동이겠지. 동의. 자, 전체 줄거리 가겠습니다. 자, 왼손잡이 밑줄, 왼손잡이.
네, 여러분 이런 거를 태클 걸면 안 돼요. 쌤 왼손잡이는 유전 형질이 아닙니다. 이러지 말고. 국어 가르치다 보면 진짜 점수 올리기 힘든 타입이 노베이스는 올릴 수 있어. 노베이스. 올해도 50몇 점 초반했는데 지금 이 과목의 평가 90점 찍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네, 그건 올릴 수 있는데 진짜 힘든 타입이 고집센 이과. 올리기 힘듭니다. 쉽지 않아. 네, 이런 질문을 진짜로 들어서 그래. 쌤 왼손잡이 유전 형질 아닌데. 문화적인 장치죠. 자, 장돌뱅이 허생환은 과거 어느 여름 달밤에 우연히 정을 나누고 헤어진 성서방의 처녀를 잊지 못해 봉평전을 거르지 않고 찾는다. 장판을 일찍 끝내고 주막을 찾았다가 젊은 장돌뱅인 동이가 충주집과 수작하는 것을 보고 심하게 나무라며 따귀까지 때린다. 근데 이게 전문을 읽어보면 허생환이 이 충주집한테 약간 좀 흑심이 있어. 근데 젊은 애가 먼저 꼬시고 있으니까 열이 뻗친 거죠. 자, 그날 밤 다음 장에 서는 대화까지 허생환은 장돌뱅이 친구인 조선달과 함께 밤길을 걸으면서 성서방의 처녀와 있었던 기막힌 인연을 또다시 들려준다. 이 일과 일행이 되어 대화장까지 같이 가던 동희에게 낮에 이를 사과하던 허생환은 동희의 집안 사정을 듣다가 동희의 모친이 성서방의 처녀일 수 있다는 기대를 한다. 허생환은 대화장이 끝나면 동희의 모친이 산다는 제천으로 가기로 결정한다. 자, 그럼 어디 가보냐면 여러분 본문에 제 밑에서 5번째 줄 갑시다. 나귀가 걷기 시작하였을 때 동의 채찍은 어디 있었다? 왼손이 있었다. 왼손 파란색 네모치고. 아까 허생원이 왼손잡이라 그랬죠? 부자 관계를 암시하고 있는 거죠. 혈연 관계 암시. 이어서 작가가 생환을 좀 더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유전 형질이 아닌 걸 가지고 있죠. 자, 아무튼. 자, 그 다음에, 어디 가보냐면, 여러분, 그 왼쪽 단에 중간에 조금 위에, 물은 깊어 허리까지 찼다. 찾았습니까? 자, 송불사도 어지간히 센 데다가 발에 차이는 돌멩이도 미끄러워 금시에 훌칠 듯 하였다. 나귀와 조선달을 재빨리 거기 건넜으나 동이는 허생원을 붙드느라고 두 사람은 훨씬 떨어졌다. 여러분 여기서 개울의 균형이 좀 중요하거든. 왜 개울을 건너면서 동이와 허생원만 따로 남겨놨을까? 그러니까 소설가들 되게 천재 이런 거 다 생각해서 배경 설정한다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황소는 소나기에서 소년과 소녀가 처음에 어디서 만나죠? 개울과 징검다리에서 만나죠? 왜 징검다리지? 대치역 앞에 사거리는 안 됩니까? 왜 징검다리죠? 여러분 웃잖아. 대치역 앞에 사거리. 양화대교는 안 돼? 왜 징검다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게 타당성이 없거든. 왜 징검다리냐? 징검다리로 설정해야 소년이 길 건널 때 소년한테 말을 걸거든. 일부러 설정하는 거죠. 일부러. 그렇죠? 황소는 작가 미쳤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장난 아니야. 이웃사 작가도 마찬가지인데 왜 개울이 이렇게 설정했느냐? 조선달의 머리를 떨어뜨려 놓고 동이와 허생원이 진한 얘기를 나누기 시작하거든. 조선달이 끼어있으면 그런 얘기가 진행이 될 수가 없죠. 일부러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성서방의 처녀와 인연을 얘기할 때는 이 산길이 좁아지면서 행렬이 일렬로 쭉 늘어서게 된다고. 그래서 동이가 제일 뒤쪽으로 떨어져. 근데 이건 왜 그렇게 설정한 거냐면 여기서 성서방의 처녀와의 얘기를 동이가 듣게 되면 혈연 관계가 빨리 밝혀지니까 극적 긴장감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설정하고 있는 거죠. 됐나? 그래서 여기서는 산길이라든가 개울이라는 공간적 배경의 기능이 좀 중요합니다. 됐죠? 그런 거 좀 신경 써줄 수 있도록 하고 뭐 줄거리 자체는 어려울 게 없죠. 넘어갑시다. 자, 박완서 도둑 맞은 가난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이 여잔데 하도 가난하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 직장을 다니면서 자취를 하는데 이 남자친구랑 같이 동거를 하면서 생활비를 아낀다고. 근데 이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까 집에서 쫓겨나서 지내고 있었던 한 달 동안 가난챔을 하고 있었던 금수저야. 약간 기만당했다고 생각을 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본문 읽어봅시다.
자, 전체 줄거리 읽어봅시다. 전체 줄거리. 시작. 자, 그만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서 주인공이 나가 굉장히 좀 환경이 불우하죠. 근데도 가난에 전혀 굴하지 않는다고. 그러다가 이 전체 줄거리의 마지막 문장 갑시다. 옷을 사입을 돈을 주면서 자기 집에 들어가 자는 심부름이라도 하라는 상훈을 쫓아내고 방으로 들어온다는 상훈에게 자신의 가난을 도둑맞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얼마나 비참했을까? 여러분 입장에서야 혹시 돈 많이 주면 거기 가서 살 수도 있지. 근데 잘 생각해봐. 얼마 전까지 연인 사이였습니다. 근데 나한테 그런 일을 제안한다고. 사람을 완전 개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제일 마지막 끝에 세 줄. 나는 쓰레기 더미에 쓰레기를 더하듯이 내 방 속에 무의미한 황폐 한가운데 몸을 던지고 뼈가 저린 추위에 온몸을 내맡겼다. 그러니까 내 가난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지만 상훈과의 만남으로 마치 내가 쓰레기처럼 느껴지게 된 거죠. 됐습니까? 취재 포인트 4번도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염상섭의 3대 갑시다. 3대. 여러분 9월달 모의평가 현대소설이 염상섭 작가의 작품이었죠? 과감하게 넘어갑시다.